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2D 작업이 다 완료됐죠. 이제 3D 답안을 작성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이제 아예 챕터를 따로 작성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3D 작업에 대한 이제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렌더링 등각 투상도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3D 제도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제 주어진 문제 조립 동안에 표시된 부품 번호에서 이제 몇 번을 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2D 답안 작성한 것보다 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개 정도 적게, 만약에 4개 했으면 한 3개 뭐 이렇게 적게 나오던가, 아니면 동등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동등하게 나올 때도 있고, 이제 뭐 실제 요구되고 있는 2D 도면 자체가 이제 적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3D는 줄이기가 좀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을 하고 모양과 윤곽을 알아보기 쉽도록 뚜렷한 음영 렌더링 처리를 하여 A2 용지에 제도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A2 용지, 이게 예전에는 A3 용지에 하라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요게 이제 예전 그 공개 문제에 보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지를 따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A2로 바뀌었습니다. A2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개 문제들은 제가 다 받아봐서 그냥 A2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영과 렌더링 처리에는 예시 그림과 같이 형상이 잘 나타나도록 등각 축 2개를 정해서 척도는 NS. NS는 논 스케일이죠. 축척 값을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작성하시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정해서, 실물 크기를 고려하여 제도하십시오라는 건데, 이제 NS 축척 값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 크기를 고려하여 제도하십시오라는 건 이제 실물하고 동등한 크기로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에 축척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4개 부품을 만약에 배치를 해라 라고 했으면 이 4개 부품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크기가 비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뭐 공간이 많이 남다 그래서 작은 부품을 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갖다 놓는다든가 뭐 그거는 아니고, 넌 스케일이라는 거는 전체의 일률적인 스케일로 넌 스케일을 적용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품란 비고의 모델링 부품 중 땡땡땡 부품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하십시오라고 돼 있는 건, 즉 소수점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뭐 내림이라든가 올림이라든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올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질량은 렌더링 등각 투상도 부품란 비고에 비고 쪽에 기입을 한다고 돼 있고, 반드시 재질과 상관없이 비중은 7.85로 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시험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재질과 상관이시라고 하면 재질별로 그 물성치들을 다 줘야죠. 그걸 줘야 되니까 외우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재질별 물성치들을 외우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일반적인 물성치를 외우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다 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7.85라고 돼 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중량 산출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을 줬다라는 건 전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비중을 줬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비교 중량이에요. 뭐랑 비교해서 몇 대 몇 시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에 비해서 지금 얘는 7.85배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건 기준 질량을 가진 애가 있어요. 기준 질량을 가진 애가 있고, 그 기준 질량 대비해서 몇 배 더 크다, 몇 분의 몇 배 작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중량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질량을 구할 때 주어져야 되는 값은 밀도를 주는 게 맞습니다. 밀도.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중과 밀도가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밀도가 주어져야 되는 게 밀도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단위를 환산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걸 단순히 비교 중량으로만 주면 그 단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밀도를 주고 단위까지 적어주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어떤 중량을 산출할 때 비중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 비중을 얘기하지 않고 밀도를 얘기합니다. 밀도. 실질적으로 같은 값이라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밀도를 얘기하는데 이 시험을 개발하신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라는 건 조금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비중을 줬다. 물론 이제 안 헷갈리시는 분들은 안 헷갈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완료 후 지급된 A3에 마찬가지로 A2로 작성을 했는데 A3에 흑백으로 출력하고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흑백을 하라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요. 컬러 프린트 안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요런 상황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제 어쨌든 3D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3D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문 3D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요 소프트웨어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D 작업할 때도 제가 오토캐드를 가지고 수업을 했지만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시험 볼 때 오토캐드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GW 캐드라든가 아니면 캐디안 이런 이제 대안 캐드들을 사용을 하셔서 시험을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국가자격 시험은 이 시험에서 여기 Z가 지워져 버렸네요. 이거 제가 왜 지워졌지? 실제 정답에서 지워졌나? 저거 잠깐만요. 제가 저거 수정을 원본에서도 지워졌나? 저건 제가 수정을 한 거거든요. 답안 정리. 그러네요. 원본에서도 저게 지워졌네요. 제가 뭐 하면서 지웠나 봐요.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만약에 저런 부분이 실제 시험 때 발생하면 당연히 저 부분은 감점이 될 겁니다. 요건 2배 키우면 되니까. Z였으니까. 요건 맞춰놓고 다시 저장을 해야겠네요. 자, 그렇고요. 요거는 수정 안 할게요. 어차피 요건 다 지워버릴 거거든요. 지금은 2D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건 수정 안 하고. 어쨌든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저거 발견돼가지고 3,000% 빠졌는데 2D 작업할 때도 소프트웨어 제한은 없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아니고 다른 캐드로 시험 보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서 고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대안 캐드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대안 캐드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을 빌려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서 이제 대안 캐드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본인 컴퓨터를 챙겨가야 될 거예요. 나는 캐디안으로 보고 싶은데, 나는 GW 캐드로 학습을 해서 GW 캐드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 컴퓨터를 챙겨가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사장에 본인 컴퓨터를 챙겨가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챙겨가기 전에 포맷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포맷하고 내가 시험에 쓸 소프트웨어만 딱 깔고 그러고 가야 돼요. 이것저것 내가 평소에 쓰던 컴퓨터 그냥 들고 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막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부정행위 할 수 있는 뭔가를 깔아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컴퓨터를 가져가서 시험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시험 전에 포맷을 하고 딱 시험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만 깔고 그리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그 깔끔한 상태로 가져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해야 된다. 국가자격 시험은 그래도 다행인 게 본체라든가 본체만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키보드랑 모니터는 고사장 거 이용하시고
노트북 없으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허용되니까 다행이고 그에 반면에 비해서 이제 민간 자격 같은 건 그런 게 전혀 허용이 안 되죠. 민간 자격 뭐 CAT 2급이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저는 캐디안으로 학습했는데 캐디안으로 시험 못 보나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KPC 그 사이트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소프트웨어를 뭐 GW CAD 가능하고 캐디안 가능하고 다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그게 깔려 있는 고사장이 없어요. 근데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갖고 와서 시험 보시는 건 안 돼. 그건 허용이 안 돼. 그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안 깔려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캐드도 버전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깔려 있으면 제가 컴퓨터 가져와서 제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시험 봐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안 돼요. 민간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짧잖아요. 시험 시간도 짧고 준비 기간도 짧다 보니까 매달 하니까 국가자금은 이제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 기간도 길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준비 기간이 짧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게 가고 시험 전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 준비하고 확인하고 그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노트북에 뭐가 깔려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포맷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민간 자격에서는 그런 거는 허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민간 자격은 뭐 다 캐디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고사장에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고사장에 안 깔려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고사장이라고 한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저가 캐드 분들이 이제 자격증용 이제 소프트웨어로 자기네 걸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학원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시면 돼요.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진짜로. 그러면은 깔아놔 주겠죠? 깔아놔 주면 쓰겠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캐디안 정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아마 캐디안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 캐드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한 캐드로 이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고사장에 대한 캐드가 안 깔려 있어서 그걸로 시험 못 본다. 근데 2D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2D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대한 캐드 써보신 분들 오토캐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물론 완전 똑같진 않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 2D 캐드는 명확하게 오토캐드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토캐드가 가장 많이 배포가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완전히 100%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100%다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오토캐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대한 캐드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 오토캐드랑 똑같은 환경을 안 만들어 놓으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기존의 오토캐드 쓰던 사람들이 그 캐드를 사용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기존에 사용하던 작업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그럴 시간 없는데 그냥 오토캐드 쓰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오토캐드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는 얘기가 달라요. 3D는 어떤 소프트웨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사설이 길 거예요. 아마 난 본론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오늘 거는 이제 아마 양식 정리하고 끝날 것 같은데 양식 정리하는 것만 보고 제가 사설하는 건 다 그냥 넘기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3D CAD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겠죠.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카티아가 있겠죠. 카티아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크레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크레오라는 명칭도 익숙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옛날에는 뭐냐면 프로 2예요. 2는 이제 엔지니어링 약자예요. 프로 2. 원래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카티아하고 프로이가 3D CAD의 쌍두마차. 가장 유명한 카티아랑 프로이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두 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저 프로이가 이름이 바뀌어서 크레오가 됐거든요. 크레오가 됐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게 이 프로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잘 안 돼서. 옛날에는 쌍두마차였는데 요새 프로이는 다른 3D CAD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3D CAD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름을 거론하면 그 회사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거론을 못하겠는데 그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이 3D CAD 거의 취급 안 받는 얘보다도 지금 요새 프로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프로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살아있나요? 프로이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살아있나요? 라고 말하면 예전에 카티아 때 쌍두마차 할 때 그때 쓰던 기업들의 일부가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로만 먹고 살지 신규로 3D CAD를 도입하는데 크레오를 도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요새는 취급을 잘 안 해요. 요 크레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마 대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대학교. 예전에 크레오를 가르치던, 예전에 프로이를 가르치던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크레오를 가르치고 있긴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 연세대는 크레오를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세에선 좀 벗어나 있다. 왜냐면 요새 실무에서 크레오 쓸 줄 아는 거를 요구하는 회사가 특정 분야, 옛날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부터 프로이를 썼던 그 특정 분야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업체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얼마 전인가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문의를 받았던 것도 있는데, 전 크레오 유저예요. 크레오 유저인데,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크레오가 아니라 이제 인벤토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크레오 되는 대로 취직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런 데가 없다고. 요새는 다 바뀌었다고.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기존에 크레오 쓰시는 분들도 다른 캐드로 전향을 하는 경우도 되게 지금 많고, 좀 그래요. 물론 이제 크레오 쪽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크레오가 아예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아예 문 닫은 것도 아니고, 명백은 계속 유지해가고 있고, 모르죠. 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갑자기 크레오가 확 뜰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게 안 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옛날처럼 메이저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NX죠. 이제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UG, NX. 원래 이제 UG는 이제 유니그래픽스, 저 회사 제품이고, 이제 저기서 코드명으로 나온 게 이제 NX일 거예요. UGNX. 그래서 이제 UGNX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회사가 다른 데로 바뀌었죠. 지멘스로 바뀌었습니다. 지멘스로. 그래서 요새는 그냥 NX로 부르는 추세예요. NX. NX라고 하는데, 얘도 이제 한 특정 업종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좀 지역 특색도 있어요. 인천 쪽에서 아마 취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NX를 거의 필수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인천 쪽, 저게 이제 NX가 어느 쪽에서 유명하냐면 사출금형. 그쪽에서 유명한데, 인천 쪽에 공단에 플라스틱 사출금형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학원들에 오시면, 저도 인천 쪽에서 이제 학원 강사 하려고 알아볼 때 대부분 요구했던 게, UG NX를 요구했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유일하게 안 써본 소프트웨어가 3D CAD가 UG NX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쪽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거를 포기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요건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이제 사출금형 쪽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대세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UGNX. 사출금형이고 이제 사출금형 쪽에 이제 대세를 이루는 게 결국은 이제 금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캠 쪽을 한다 그러면 UGNX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네, 캠 쪽.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UGN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아이고, R인데. KS. 솔리드웍스죠. 솔리드웍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용 3D CAD입니다. 전용 3D.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한 거 있었죠. 퓨전. 근데 얘는 여기선 논외예요. 퓨전은 여기서 논외입니다. 논외예요. 퓨전이 후져서 그러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퓨전이 가장 늦게 나온 애고요. 이게 이제 뭐 오토데스크에서는 인정 안 하겠지만 퓨전이 나온 건 인벤터가 웍스한테 판매 실적에서 져가지고 그래요. 인벤터가 졌어요. 판매 실적이 인벤터가 솔리드웍스보다 떨어졌어요. 많이. 특히나 국내에서는 솔리드웍스의 점유율이 더 높은 추세였어요. 물론 최근 추세는 몰라요. 제가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뭐 리서치 기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최근 추세는 모르는데 제가 실무를 할 때 당시는 명확하게 졌고요. 거의 솔리드웍스로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인벤터가 이제 다시 좀 판매를 좀 하고 늘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솔리드웍스가 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그런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인벤터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벤터가 좀 약간 좀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솔리드웍스가 점유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리드웍스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이제 기계 설계 쪽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솔리드웍스로 요새는 가는 추세. 아니면 NX로 가는 추세. 웍스 아니면 NX. 요 두 개가 이제 큰 흐름이 되고 얘가 따라가는 인벤터가 따라가는 축이 되고 카티아는요. 근데 카티아도 솔직히 말하면 잘못하면 프로2를 따라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프로2가 죽으면서 프로2가 이제 많이 다운되면서 카티아는 반대로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쌍두마차였으니까 그 명성이 있으니까 카티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카티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한 올해까지 됐으니까 한 2년 됐나요? 이 얘기한 지. 근데 아직까지 카티아를 버리지 못했어요.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아직 카티아를 버리지 못했고 이제 카티아가 쓰이는 분야가 이제 자동차 그리고 항공 이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항공, 자동차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항공 쪽은 아직도 카티아를 쓰고 있나? 그거 제가 항공 쪽하고는 연관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자동차 쪽은 제가 자동차 쪽하고 자동차 쪽 공장 자동화 라인을 많이 했으니까 했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카티아를 아직 쓰고 있고 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 즉 엔진 내연기관 도면은 다 카티아로 돼 있을 거예요. 거의 카티아 아니면 프로2로 돼 있거든요. 옛날 거 데이터 남아있으면 프로2까지 나와요. 네, 프로2 카티아 아니면 프로2로 돼 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신규 설계하는 것들은 이제 그 내연기관은 거의 카티아로 갔는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차 쪽에서 뭘 선택을 했냐면 카티아를 더 이상 안 쓰고 현대가 NX를 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몇 번 영상에서 얘기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 게 기존에 이제 현대기아에서 이제 카티아 쓰시던 분들이 이 NX를 성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NX가 얼마나 현대기아한테 대응을 잘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카티아 유저들을 교육을 잘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걸 NX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바뀌어요. NX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실패한다 라고 하면 카티아 유지할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으려면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바꾸는 게 어려워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가격이 싸면 바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면 기존 사람들이 바꾸면 저 일 못하는데요 하고 손 놔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너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현대기아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유지 NX로 넘어갔다라고 딱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정도까지지. 그게 이제 몇 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미지수인 거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렇게 축이 되고, 퓨전은 이제 논외로 치는 게 가장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좀 다르고 시스템이 좀 달라요. 퓨전은 기존의 다른 3D 캐드들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그거에 대한 이질감, 그런 것들을 지금 기존의 기계 설계 업종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2D 도면. 퓨전에서 2D 도면은 진짜 약점이에요. 2D 도면을 너무 못 만들어요. 퓨전은.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전산환경 기능사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도면은 퓨전에서는 만들 꿈도 못 꿔요. 그나마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오토캐드에 비해서는 2D 도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솔리드웍스랑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힘든데, 대신 이 두 개는 노력을 하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도면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퓨전은 노력을 해도 비슷하게 못 만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지까지 우리가 기준 생각으로 갖고 있던 제도라는 이 틀, 형식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걸 깨고 새로운 형식의 제도의 틀을 잡지 않는 이상은 퓨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퓨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퓨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퓨전으로는 자격시험 못 봐요. 더욱이나 퓨전은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무조건 인터넷이 접속돼야 돼요. 물론 사용하는 중간에 접속이 끊겨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클라우드라고 해도 끊겨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시험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저 퓨전에 로그인을 할 때 단 한 번은 인터넷을 연결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안 되면 아예 프로그램 실행을 못해요. 로그인 할 때까지는 인터넷 연결을 해줘야 돼요. 로그인 되고 나서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오프라인 모드가 동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인터넷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건 고사장 감독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거의 대부분의 고사장의 분위기는 그거를 인터넷을 연결 안 해줘요. 저 퓨전 써야 되니까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격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이제 오토데스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데스크가 국내에서 퓨전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더욱이나 이런 기계 같은 산업 분야에서 퓨전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토데스크에서 국내의 특수한 사정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뭐 인터넷이 안 돼도 퓨전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자격시험에, 왜냐면 국내에서 어차피 이런 소프트웨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을 하려고 배우시는 거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쓸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과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당초 자격증 시험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오토데스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볼륨이 작습니다.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 판다고 해서, 그게 본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토데스크 자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은 볼륨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만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퓨전은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3D 캐드가 아닌 이제 오토캐드가 있죠. 오토캐드. 오토캐드도 3D가 당연히 되죠. 제가 이제 ATC 1급, 그 다음에 CAT 1급 수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토캐드도 3D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로도 요
답을 3D 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하나만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교육기관 입장에서 대부분 학원들이죠, 학원들.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에서는 이제 오토캐드도 가르치고, 뭐, 여기 5가지 중에 하나의 3D 캐드를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5가지 3D 캐드 중에 하나를 학생이 들으려면 뭐예요?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 시험 보려면 무조건 3D 캐드 하나만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학원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이 중에 하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오토캐드만 가지고 시험 보셔도 돼요?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3D를 제가 ATC 1급이나 CAT 1급 강의할 때 늘상 얘기하지만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강사님이 없어요. 옛날에나 많았지 요새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오토데스크 이제 한국어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토캐드 3D로 이제 유니콘 건담 만들어가지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오토캐드 3D가 좋은데 왜 그렇게 안 쓰는지 실제 실무에서 참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려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오토캐드 3D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의 입장인 거예요. 뭐 이제 카티아 유저들은 카티아가 좋다. 솔리드웍스 유저들은 솔리드웍스가 좋다. 인벤터 유저들은 인벤터가 더 좋다. 그리고 저 실무 때도 이제 제 밑에 직원이 있는데 걔는 인벤터 빠였어요. 왜 솔리드웍스 왜 쓰냐? 그 후진 거를. 안 좋은데. 인벤터가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솔리드웍스로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입사해가지고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인벤터랑 솔리드웍스를 쓰냐고. 불만이 막 그거였는데 아마 이제 저 퇴사하고 나서 이제 걔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인벤터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D 캐드로. 그 회사는 이제 걔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겠죠. 어쨌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어떤 3D 캐드가 나한테 맞느냐는 본인의 취향이에요. 취향. 그리고 오토캐드 3D를 좋아하시는 그분은 오토캐드 3D가 자유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자유도가 높아요. 대신에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오토캐드 3D는 되게 근본적인 이제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원론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좌표계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왜냐면 공간 좌표에서 어떤 평면을 잡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 좌표 내에서 내가 있는 위치들을 다 일일이 3차원적으로 찾아내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셀프로 내가 뭐든지 다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는 편한 기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자유도 높은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서 네가 처음부터 다 해나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용을 해보면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기능에 의존하는 사람들, 난 이거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오토캐드 3D가.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오토캐드 3D가 기능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오토캐드 3D로 우리가 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2D 도면 하고 모델링 하는 것까지만 한다. 요 2가지만 생각하면 오토캐드 3D가 훨씬 더 작업 속도가 빠르고 좋을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한 작업물들을 보면 거의 다 거기까지예요. 어떤 조립품 만들고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도면으로 만들고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오토캐드만 가지고 해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가 안 돼요. 이후의 연결이 어려워요. 이후 연결은 뭐냐면 해석, 시뮬레이션, 최적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것도 다 셀프로 해야 된다.
근데 요새 3D CAD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후 공정들이 다 소프트웨어 내에서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전까지 과거의 설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립품을 내가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부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면 끝났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달라요. 앞으로의 추세는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연동성이 떨어지는 오토캐드 3D가 괜찮으냐? 그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토캐드 3D를 익히고 살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D는 3D로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권장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토캐드 3D는 배워볼 만은 해요. 근데 저는 오토캐드 3D 개념도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하기 싫어요. 그런 학생한테는 뭐 굳이 해라라는 것까지 얘기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냥 3D 캐드로 바로 넘어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오토캐드 3D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토캐드만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ATC 1급도 하기도 했고 CAT 1급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3D 답안을 만드는 건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3D 답안을 만드는 걸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 하려고 서론을 지금 30분을 뺐어요. 네. 자, 이제 요거 할 거고요.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로 이제 3D 답안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벤터 프로 소프트웨어 강좌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인벤터 소프트웨어 강좌를. 그래서 이제 인벤터를 배우고 인벤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인벤터로 3D 답안을 만드는 걸 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제 답안 작성을 할 때 이제 오토캐드를 가지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작업을 뭘 먼저 할 거냐, 2D를 먼저 할 거냐, 3D를 먼저 할 거냐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3D 캐드를 사용을 한다. 전문 3D 캐드 뭐 인벤터라든가 솔리드웍스라든가 아니면은 카티아라든가 크레오라든가 아니면 NX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3D를 먼저 만들고 그 3D를 만든 걸 가지고 3D 캐드에서 투상도를 빼요. 네, 3D 캐드에서 투상 빼는 기능으로 투상도를 뺀 다음에 걔를 DWG로 변환을 해서 2D 캐드인 오토캐드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치수 기입을 하는 방식. 이걸 이제 3D를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3D 선작업이라고 해요. 3D 선작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오토캐드에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답을 먼저 작성을 해요. 2D 답을. 그리고 얘를 기반으로 3D를 모델링하는 2D 선작업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오토캐드만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3D 선작업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냥 2D 선작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토캐드를 가지고 3D 선작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플래시핫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래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토캐드로 3D 선작업하는 건 안 할 겁니다. 요거는 인지를 하시면 되고 저는 2D로 이렇게 답안을 다 작성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오토캐드만 가지고 2D, 3D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치수 기입이 다 돼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옆에 일부러 빼놨어요. 치수 없는 애들을. 자,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하기 전에 치수 기입할 수 있는 형태를 다 만들잖아요. 특수 추선까지 다 적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부품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건 없는 거니까 이제 지울게요. 지울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2D 선작업 해가지고 2D 쭉 했던 거 보면은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걸 상황을 쭉 얘기하면 양식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양식을 만들었어요. 양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제란
예, 이쪽 표제를 만들고 그 아래 이제 내용들을 쫙 이렇게 다 기입을 하죠. 기입을 하면은 기입을 하고 요거 기입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부품을 그리죠. 부품을 쭉 다 그려요. 이렇게 부품을 쫙 다 그리고 치수 기입하기 전 상황까지 이렇게 형상을 먼저 작도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작도를 해요. 물론 이제 제가 2D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죠. 특수수상 적용하는 일반 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수상을 적용을 했는데 그 단계는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러 갈 때는 그 특수투상까지 한 번에 딱 보고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치수 기입하기 직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일반 투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특수투상을 적용한 요 형태를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에. 예. 치수 재면서 한 번에 요 형태까지 뽑아낼 수 있는. 나 치수 어떻게 기입할 거니까 특수투상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해가지고 한 번에 요렇게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하기 전에 요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요 다음에 치수 기입해야 되는데 자, 치수 기입하기 전에 지금 파일이 요거 하나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이름 저장, save as죠. save as. 다른 이름 저장하기를 눌러가지고 동료증을 다시 1 뭐 아니면 여러분들 수험번호하고 3D 답안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2개를 하는 거예요. 2D 답안용 파일, 그건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딱 해가지고 2D 답안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고 요 상황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해지 해가지고 3D 답안 요걸 한번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같은 파일이 2개가 생기는 거죠. 요거하고 그 중에 그냥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돼 있는 2D 답안 파일을 열어가지고 치수를 쭉 기입하시면 되고 3D 모델링은 요 3D 답안 파일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그냥 양식만 정리하고 끝날 건데,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요 양식 안에다가 등각도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등각도. 요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넣어줘라. 그렇죠? A부, B부 있고, 그렇죠? B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요렇게 부품을 넣어줘라. 지금 여기 이제 3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한 3개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제 2D로 만드는 게 4개일지라도 3개 정도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작성하는 건 그냥 요 4개 다 만들어서 넣을게요. 공간이 되면. 다 만들어서 넣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등각도를 넣으려 그러면 우리가 모형에서, 요 모형 탭에서 우리가 3D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형 탭에 있는 이 양식에다가 등각도를 배치 못해요. 그래서 오토캐드로 3D 답안을 만들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배치 작업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밑에 지금 레이아웃 1, 2라고 돼 있죠. 레이아웃 1, 2. 요 배치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치 작업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CAD 명령어 설명하는 쪽에서도 약간 다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다룬 거는 CAT 2급. 2급 쪽에서 달았으니까 2급 쪽에 배치를 배치 작업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양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배치에 있어야 돼요. 요 밑에 보면 배치, 아마 이게 한글 버전이면 배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파일을 처음 작성을 했을 때는 영문 버전에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1이라고 나오는데 처음부터 한글 버전에서 했으면 배치 1이라고 나올 거예요. 배치 1.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이게 모형에 있잖아요. 모형에 있으면 어떡하냐면 레이아웃을 가요. 레이아웃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처음에 뭘 잡아주면 리미츠를 잡아줘요. LIMITS.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구석은 0,0. 지금 0,0이 어디 있어요? 꺽쇠 안에 있죠. 기본 옵션이죠. 엔터 치면 0,0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구석을 지정을 하라 그럴 때 우리 용지 사이즈가 얼마예요? A2. 그쵸? 594, 420 해서 엔터. 이렇게 리미츠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 리미츠 잡았죠? 리미츠 잡고 여기에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다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모형에 가서 자, 이 양식을 전부 다 드래그를 해요. 싹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찍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찍고 해서 다 드래그하고
컨트롤 C. 자, 복사. 그 다음에 레이아웃 1을 다시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하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면 지금 마우스가 요렇게 있는 요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형상, 내가 선택한 형상의 가장 좌측 하단이에요. 좌측 하단. 얘가 어디가 되면 되냐면 0,0이 되면 돼요. 그렇죠? 얘가 마우스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0,0 엔터. 이렇게 놔진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제대로 놔졌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라인에서 0,0을 입력을 해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요 손을 직교를 켜고 쭉 당겨보면 얘가 요 제일 아래쪽을 싹 지나가느냐. 그쵸? 그리고 이제 위로 쑥 들어보면 여기서 제일 왼쪽, 얘의 제일 왼쪽을 싹 지나가느냐.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놓인 거예요. 요렇게 하면 양식 준비가 되죠. 양식 준비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수험번호는 바꿀 거 없죠.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성명도 그대로일 거고, 감독 확인칸은 빈란으로 두는 거고, 이건 똑같이 써 있을 거고, 대신에 이제 표제란에 적히는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 부품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 칸은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1번, 2번, 4번만이야. 그러면 이제 5번 빠지고 여기가 하늘색으로 바뀌겠죠. 5번 빠지고 한 칸이 없어지고, 여기 바뀌는 거고, 전 4개 다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둘 거고요. 품번 재질 수량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M형이 아니라 이 비고란에 뭘 적으라고 했어요? 네. 질량값. 그러니까 질량값 아직 측정을 안 했으니까 모델링이 끝나야지 측정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로 해놓고요. 자, 카피로 이렇게 하나씩.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 끝나서 질량값을 산출하고 나면 여기다가 적어줄 거야.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만약에 질량이 1g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g 이렇게 적어줄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척도. 척도는 얘는 1대1이 아니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써 있었죠. 여기에 NS. 그쵸? NS. 그래서 여기는 NS.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각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몇 번. 각법. 요거 이제 여기다가 등각도 배치한다고 뭐라고 적느냐? 등각법. 이렇게 적는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등각법이라고. 네. 이런 거 없어요. 도면에 등각법이라고 적는 건 없어요. 그리고 등각법이 아니고요. 등각도예요. 등각도예요. 등각을 비추는 뷰는 하나의 뷰이지 도면이 아니에요. 아직 무슨 법칙이 아니에요. 네. 되게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2D를 그리잖아요. 2D. 2D를 그리면 얘는 무슨 법이에요? 직각 투상법이에요. 그렇죠? 직각 투상법이에요. 아니면 직교 투상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얘랑 상반되게 3차원적으로 보는 게 등각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반대되는 얘기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등각법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 2D 도면에는 등각법이 아니라 삼각법이 아니라 직각투상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제가 법이라고 썼는데 법이 아니라 직각투상 뷰예요. 뷰. 이게 이제 직각에서 바라봤느냐 직교에서 바라봤느냐 등각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이 동시에 보이는 상황에서 바라봤느냐는 그 뷰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을. 각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면에서 말하는 각법이란 1명각을 썼느냐 2명각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십자로 나눠져서 여기서 이제 투상을 했다 그러면 1명각이고 여기다 놓고 투상을 했다면 2명각이고 여기서 투상을 했으면 3명각이고 여기서 투상을 했다면 4명각이고 그래서 1명각에서 투상을 했다 그러면 이걸 일각법이라고 하는 거고 2명각에서 투상을 했으면 얘를 이각법이라고 하는 거고
삼면각에 투석했으면 얘를 삼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삼각법. 그러면 여기에 얘랑 반대되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각법이 들어가는 게 맞지. 근데 일각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2D를 작성을 하든 3D를 작성을 하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각법을 기준으로 도면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면에서 그 각법을 적어주는 건 이거를 적어주지 않으면 헷갈릴 것 같다. 보는 사람이 잘못 해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각법 도면인데 얘를 삼각법으로 인지를 하면 도면이 이상하게 해독이 돼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삼각법이라는 걸 표기해 주는 거고, 제가 그때 이 각법 표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뭐 동그라미 2개에 이렇게 돼 있는 그림으로 표기해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표기해 줄 때처럼. 자, 그럼 등각법으로 했다. 나 이거 등각법 기호로 그리고 싶다. 어떤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따가. 그러니까 등각법이라는 거를 도면에 적어주는 일이 없어요. 이 등각법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등각법을 여기다 적으라고 말한 강사는 도면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없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강의하고 있는 거야. 야, 내 말만 들어. 지랄하고 있네. 아니 도면의 기초의 기초도 모르는 놈이 뭔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요새 강사들이 왜 다 등각법 하냐. 이걸 누군가 한번 요 삼각법의 각법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명 썼는데 다들 봤더니 등각도를 여기다 넣어놨네? 그러니까 등각법이 맞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지.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부족한 놈들끼리 북치고 장구를 다 쳐가지고 이 판 전체를 어떻게 다 흐려버렸어. 이 교육계 판 전체를 다 흐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게 책으로 나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책 내놓고 쪽팔리지도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 각법을 등각법으로 바꾸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뭐 실제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관이 어떻게 채점할지 난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산학용 기계도 기능사가 채점하시는 채점위원이 여기 등각법을 맞는 걸로 채점했다. 그러면은 큐넷에서 채점위원을 개념도 없는 사람을 막 뽑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즉 자격을 만약에 큐넷에 진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큐넷은 자격을 평가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근데 뭐 이거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큐넷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큐넷의 채점관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등각법으로 적은 걸 절대 맞은 걸로 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거 삼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저거 등각법이라고 하는데도 거기 댓글도 달아주고 그런 죄다 그 강사, 저한테 그 지적을 받은 강사님들이 죄다는 얘기가 뭐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법칙이야? 전산응용 기계제도 규격이야? 뭔 개념도 없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아무리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라도. 자, 그러니까 절대 저기 있는 것을 등각법으로 변경하지 마세요. 개념 없는 행위. 우리가 여기에 전개한 도면이 어떤 시점, 1면각이냐, 2면각이냐, 3면각이냐, 4면각이냐,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적어주는 게 각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도면 양식은. 다른 거 바뀔 거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용어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이제 도면층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도면층.
도면층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동시에 4개의 부품을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뷰포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 배치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내가 이제 요 본체 1번 부품을 표현하고 싶은 뷰포트에는 1번 부품만 보여야 돼.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도면층 가지고 이제 뷰를 전개를 하면 4개 부품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4개 부품이 다 보여요. 물론 이제 4개 부품이 다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뷰 안에만 없게 이제 조정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도면층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A를 할 겁니다. 자, LA.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을 만드는데, 제가 도면층 만들 때 그냥 이 0번 선택하고 엔터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엔터 치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콘으로 봤을 때는 새 도면층이라는 게 있죠. 새 도면층.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름 선택하고 엔터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터 땅 치면 이렇게 도면층 3 만들어졌죠. 요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할 거냐면 0번을 딱 선택을 하고 여기서 2번째 아이콘을 이용을 할 거예요. 대부분 이제 CAT 2급 시험 볼 때 첫 번째 아이콘으로 도면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로 2번째 아이콘을 가지고 도면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뷰포트라는 거를 배치해서 딱 뽑아 놓으면은 모형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딱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뷰포트 프리즈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2번째 게 새 도면층 뷰포트가 모든 도면층에서, 저게 이제 뉴 레이어 VP 프리즈거든요. 뷰포트 프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뷰포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이 도면층은 자동으로 얼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대부분 이거 쓰면 안 됩니다. CAT 2급에서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쓰면 안 되는 건데 왜 있어? 잖아요. 이제 저게 왜 있느냐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오토캐드 3D 과정을 따라 하면은, 오토캐드로 3D 다발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 하면은 저게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게 지금 이럴 때 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모형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뷰포트에 표현할 게 아니라 그 뷰포트에는 내가 지정한 특수한 몇 가지만 표현이 돼야 돼 라고 할 때 그 형상들을 특정 도면층으로 다 보내버려요. 뷰포트 프리즈가 돼 있는. 새 도면층 뷰포트 프리즈가 돼 있는 거기로 다 보내버려요. 거기다가 그려놓고 새 뷰포트를 딱 열었을 때 내가 필요한 애만 거기서 켜주는 거예요. 탁, 탁, 탁. 그래야지 작업이 되게 손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새 도면층 하나 만드는데 기존처럼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2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딱 만들 거예요. 그럼 도면층 4번이라고 나왔는데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을 1번. 1번이 본체죠. 네, 본체. 요렇게 하고 요 상태로 또 2번째 아이콘을 이용해서 2번. 근데 여기서부터는 2번째 아이콘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엔터만 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선택된 게 2번이잖아요. 엔터를 치면 2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그러면 속성이 기존에 제가 만든 도면층 3번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게, 자, 요걸 좀 이렇게 늘려볼게요. 쭉 이름이 보이게. 자, 그냥 엔터를 쳐서 만든 애하고 얘하고 다르죠. 여기는 햇님 모양, 여기는 뭐야? 얼음 모양. 그렇죠? 얼음 모양이에요. 얼음 모양. 그러니까 얘는 동결이 안 된 상태고 얘는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어디서? 새 VP. 새로운 뷰포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미 있는 뷰포트가 아니라, 보이고 있는 화면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면 거기선 얼려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필요한 애만 딱 키는 거예요. 그럼 부품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으면 4개를 다 개별적인 이제 뷰포트를 만들어 놓고 다 얼려놔. 새 뷰포트에서는 다 얼려놔.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뭐예요? 내가 그 뷰포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만 켜줘요? 걔의 뷰포트 프리즈를 딱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뷰포트에는 걔 하나만 딱 있어. 여러 개가, 실제로 내가 모형에 작성한 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선 걔 하나만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주면 좋은 게,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음영 처리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흑백으로 나오는데, 음영 처리 좀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좀 회색 톤으로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색상을 흰색이 아니라, 옅은 회색을 쓰실지 짙은 회색 쓰면 너무 꺼멓게 나올 거예요. 옅은 회색 쪽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9번. 그래서 요것도 미리 바꿔놓고 만드시면 다음 거 엔터 쳐서 만들면 여기 2번 선택하고 엔터 쳐서 만들면 도면층 4번 만들었는데 9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요걸로 만들고 두 번째 아이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9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엔터 쳐서 만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품이 4번이죠. 4번. 3번은 커버는 없으니까 4번. 자, 그리고 또 엔터를 쳐서 마지막이죠. 5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가 여기다 이제 뭐 1번 축, 1번 본체, 2번 축, 4번 뭐 V벨트 풀리, 5번 스포기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실무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도면층의 이름을 저렇게 길게 안 가져가요. 여기서처럼 뭐 가상선, 뭐 문자, 도면층 1, 2 이거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 썼던 거니까. 도면층 3도 지울게요. 이제 비교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이제 쓰고 거기다 한글로 쓰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 번호만 적어놔도 구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델링하고 본체는 1번 도면층으로 보내버릴 거고요. 예, 축은 2번 도면층으로 보내버릴 거고 V벨트 풀리는 4번, 그 다음에 스포기는 5번 도면층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뷰포트를 삽입을 하면 내가 이제 그 뷰포트에서 난 여기서 본체만 표현할 거니까 본체만 켜! 그러면 본체에 이제 프리즈를 딱 풀어주면, 동결 해제를 시켜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거기는 걔만 딱 보인다. 그런 식으로, 요 두 번째 아이콘이 그렇게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도면층을 추가적으로 4개를 더 만들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닫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한 영상에 하나씩, 본체 모델링, 그 다음에는 축 모델링, 그 다음에 V벨트 풀리 모델링, 그 다음에 스퍼기어 모델링,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